네, 이번 시간에는 프로그램 개발과 프로그래밍 언어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컴퓨터가 처리할 일들을 순서에 맞게 계획해 놓은 것이라고 정의를 했고요.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는 이런 프로그램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한 그런 언어를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좋은 프로그래밍 언어는 어떤 요건이 있어야 되냐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간결하고 단순 명료해야 됩니다. 이 프로그래밍 언어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먼저 배워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복잡하고 여러 가지 그 개념 자체가 불분명하면 사람들이 배우는 데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결하고 개념 자체가 단순 명료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현재까지 살아있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한 20여 개 정도가 있는데 각각은 다 이러한 조건들을 만족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전체적인 구조입니다. 구조도 역시 정확하고 또 체계적이어야 된다. 사람들이 혼돈하지 않을 정도로 부정확한 일반적인 자연 언어는 부정확하거나 심지어 문법에 맞지 않아도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데 프로그래밍 언어는 한 사람이 프로그램을 작성하면 100명, 1000명이 다 똑같은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해야 되고 구조도 역시 체계적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응용 분야에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어느 분야의 문제를 프로그램으로 작성할 거냐에 따라서 거기에 적합한 프로그래밍 언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 언어 처리에 좋은 여러 가지 리스프라든지 그 다음에 전문가 시스템, 보통 인공지능이 많이 사용하는 프롤로그라든지 여러 가지 그 기타 응용 분야에 따라서는 그 분야에 맞도록 설계된 프로그래밍 언어라면 자연스럽게 적용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리더빌리티라고 흔히 이야기하는데 다른 사람이 작성한 프로그램을 또 다른 사람이 잘 읽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효율성은 이제 그 프로그램을 번역해서 기계로 번역해서 실행할 때 기계에서 효율성이 우수해야만 그 프로그램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외부 지원이 가능해야 된다. 이거는 확장성하고도 관련돼 있고 또는 이식성하고도 관련돼 있습니다. 확장성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까지 지원하다가 그래서 뭐 프로그램에 있어서 사용하고 있는 메모리 영역을 넓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지원 대상을 넓혔을 때도 여전히 프로그램이 사용 가능해야 되고요. 다른 기계에 옮겨도 사용 가능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외부 지원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자, 많은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는데 이런 이제 요건을 갖춘 것을 염두에 두고 프로그래밍 언어를 선택해야 되겠죠. 이제 선택하는 기준이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여기 응용 분야에 자연스러운 적용이 가능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풀려가는 문제가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그 문제를 가장 잘 표현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모리에 있는 주소를 직접 다뤄야겠다 그러면은 메모리에 있는 주소가 보통 포인터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포인터 기능을 제공하는 언어를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의 크기와 용도에 따라서 이게 간단한 프로그램인지 그 다음에 이게 웹 기반인지 아니면 클라이언트 서버처럼 좀 복잡한 건지에 따라서 프로그램 언어를 또 다르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문제 해결을 위해 참여하는 프로그래머의 능력과 인원수. 자, 한두 사람이 작성하는 프로그램 언어일 수도 있고요. 수십 명, 수백 명이 같이 팀으로 참여해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참여하는 프로그래머의 어떤 수준과 인원수, 팀의 성격에 따라서 프로그램 언어를 달리 선택하기도 합니다. 자, 이 땅에 존재하는 프로그램 언어를 구분할 때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이쪽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1세대 언어, 2세대 언어, 3세대 언어. 물론 4세대 언어도 존재하고 있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공감되어 있지 않고요. 현재 1세대, 2세대, 3세대. 이게 역사적으로 컴퓨터의 발전과 연결되어 있어서 밑에 있는 1세대를 보통 저수준, 로우 레벨 랭귀지라고 하고요. 위에 있는 3세대를 하이 레벨 랭귀지, 고수준 언어라고 표현합니다. 자, 밑에 있는 1세대 언어의 대표적인 경우가 기계 코드죠. 여기 머신 코드라고 되어 있는데 0과 1의 조합으로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사람이 읽을 수 있는 단어, 특별히 이제 영어인데 영어 단어와 같은 단어로 일부를 묶고
그 다음에 그게 동작을 하게 되는 대상, 뭐 숫자나 아니면 컴퓨터상의 메모리나 뭐 이런 부분들을 또 역시 이 사람이 쓸 수 있는 기호로 묶어내는 거를 이제 어셈블리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셈블리어로 되어 있는 것도 역시 이제 2세대 언어, 로우 레벨 랭귀지에 속해 있긴 하지만 기계어보다는 조금 더 고급이죠. 그 다음에 여기 3세대 언어가 지금 저희들이 쓰고 있는 C나 C++, 자바와 같은 일상생활의 언어. 뭐 여기서 일상생활이라는 것은 영어인데 영어권에서 볼 때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프로그래밍을 짤 수 있는 그런 언어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고급 언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 그러면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대부분 다 이 3세대 언어를 지칭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서 설명을 드렸긴 했지만 간단하게 추가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저수준 언어, 로우 레벨 랭귀지죠. 컴퓨터 개발 초창기에 사용되었던 프로그래밍 언어고요. 에이다와 같이 최초의 프로그래머가 사용했던 언어도 역시 이 수준의 언어입니다. 현재는 이제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중에서도 이 시스템 프로그래밍, 운영체제나 네트워크 같은 경우 뭐 메모리라든지 여러 가지 CPU라든지 하드웨어 장비를 직접 만지는 그런 경우에 이런 시스템 프로그래밍에 주로 현재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저수준 언어의 기본적인 대표적인 종류가 바로 기계어, 그 다음에 어셈블리어. 어셈블이란 뜻은 모은다라는 뜻이 있는데 뭘 모으냐면요. 기계어에 보면 0과 1의 조합도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0과 1의 특정한 조합들을 영어로 이제 모아서 표기를 했다. 그래서 어셈블리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중에서 기계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초창기의 컴퓨터 프로그램은 당연히 기계어에 의해서 작성되고 또 처리가 됐습니다. 이 기계어는 그 컴퓨터 하드웨어를 직접적으로 전기적인 신호를 넣어주는데 참여를 했던 그런 언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컴퓨터 자원들, 하드웨어들을 효율적으로 직접 다룰 수 있는 점이 이제 장점으로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점은 당연히 언어 자체가 어렵죠. 하드웨어 기능들을 충분히 잘 이해해야만 프로그래밍을 작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래밍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에러도 많이 나오고 어려움들을 많이 겪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나오는 저수준 언어가 어셈블리어라고 말씀드렸죠. 이 복잡한 기계 언어를 대신한 겁니다. 밑에 보시면 하나 예가 나와 있는데 머신 코드 바이트라고 해서 여기 B8, 22, 11, 00FF 16진수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얘들이 이제 실제로 기계에서 수행이 되려면 밑에 있는 것처럼 쭉 일련의 스트림 형태로 인스트럭션 스트림 형태로 쭉 컴퓨터한테 주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직접 코딩하고 실행했던 거가 바로 1세대의 기계어고요. 2세대에서는 이제 어셈블리 랭귀지라는 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각각에 대응되는 기계 코드가 또 각각에 대응되는 어셈블리 코드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거의 1대1로 뭐 경우에 따라서 이제 매크로라는 걸 사용하게 되면 여러 개의 기계어를 하나의 어셈블리어로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뭐 1대 다도 될 수 있지만 대부분 다 1대1로 매핑이 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왼쪽에 있는 기계 코드는 이게 무슨 뜻인지 하드웨어를 잘 모르면 이해할 수가 없는데 하드웨어 특성과 그다음에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영어와의 관계를 연결해서 어셈블리어 만들었기 때문에 어셈블리어를 보고 있으면 move L 뭐 이렇게 add L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거는 옮기라는 거구나, 얘는 더하라는 거구나 하는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쉬워졌습니다. 장점은 프로그램의 수행 시간이 이제 고급 언어보다는 훨씬 더 빠르죠. 왜냐면 기계어에 가깝기 때문에. 그리고 주격 장치라든지 많은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요. 단점이라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게 기계어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CPU가 바뀌게 되면 기계 코드가 바뀌거든요. 기계 코드가 바뀌게 되면 그거에 따른 어셈블리어도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이쪽 기계에서 돌아갔던 어셈블리 프로그램이 다른 기계, 특히 CPU가 다른 기계에서는 돌아갈 수가 없죠. 그 기계에 맞는 어셈블리어로 다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 상호 간에 호환성이 없다.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했는데 기계를 바뀌게 되면 또다시 작성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저희들이 C로 어떤 프로그램을 작성하면 예를 들어서 IBM PC 계열에서 돌린다고 해도 걔를 애플에서 돌리게 되면 또 애플용 컴파일러를 이용해서 똑같은 소스 프로그램을 번역만 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프로그래밍 언어의 호환성이 상당히 높은 게 이제 고급 언어의 특징이고
이 저급 언어, 저수준 언어는 호환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수준 언어, 고급 언어입니다. 프로그램을 이제 작성한 다음에 실행할 때 컴파일을 할 수 있고요. 뭐 때에 따라서는 인터프리터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번역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해석하기도 해서 그걸 결국은 이제 기계어로 변환시키거나 아니면 실제 실행하거나 하는 거가 바로 이 고급 언어, 고수준 언어입니다. 이 고급 언어는 여러 가지 분류하는 방식들이 있는데 이 뒤에서 설명을 할 겁니다. 요즘에 가장 많이 쓰인 언어는 이 프로시저럴 랭귀지, 절차 지향형 언어라는 게 있고요. 절차 지향 언어 또는 절차 지향형 언어라고 합니다. 또 객체 지향 언어, 객체 지향형 언어라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C 같은 경우는 이제 절차 지향형 언어이고요. C++나 자바나 파이썬 같은 경우는 객체 지향형 언어입니다. 이전에 절차 지향 언어가 먼저 나왔다가 나중에 객체 지향 언어가 나왔고 요즘은 객체 지향형 언어가 대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절차 지향형 언어는 또 괄호 안에 또 특이한 표현을 했습니다. 명령형 언어의 일종이다. 자, 프로그램 언어를 구분할 때 명령형 언어가 있고요. 선언형 언어라는 게 있습니다. 선언형이라는 것은 어떤 사실을 중심으로 해서 선언을 하면 그걸 컴퓨터가 해석해서 실행되는 거고요. 명령형 언어는 일일이 사용자가 컴퓨터한테 명령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런 명령형 언어 가운데 앞서 이야기했던 절차 지향형 언어가 있고 객체 지향형 언어가 있습니다. 좀 복잡하죠?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명령형 언어의 일종인 절차 지향형 언어는 되게 초기의 고급 언어가 그렇고요. 프로그래머가 이제 명령을 어떤 순서에 맞게끔 쭉 지시를 하면 그 지시된 절차대로 프로그램이 실행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순차적으로 명령이 실행되면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초창기에 1957년에 나온 최초의 고급 언어가 이 포트란이라는 겁니다. 포트란, 그 다음에 상업용으로 개발했던 거가 코볼, 그 다음에 교육용으로 개발했던 거가 파스칼, 요즘에 많이 지금까지 배우고 있죠. C, 운영체제 유닉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작성했던 언어가 C입니다. 그리고 일반 사용자들한테 보통 대화형으로 쉽게 컴퓨터를 배울 수 있도록 했던 언어가 베이식입니다. 이런 언어들은 다 명령형 언어, 그러니까 사용자가 직접 어떤 것을 명령해야만 컴퓨터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명령형 언어의 일종이고요. 과정 그 절차를 사람들이 지시해서 그 절차에 따라서 순서대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절차 지향형 언어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객체 지향형 언어는 이제 뒤에서 객체 지향형 언어는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객체, 클래스, 상속 뭐 이런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 객체라는 거는 이 절차 지향형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떤 절차를 명시하기 위해서 연산 중심으로만 쭉 기술되어 있는데 이 객체는 그 연산과 연산이 실행되는 어떤 대상 그걸 데이터라고 합니다. 이 두 개를 하나의 덩어리로 봐서 객체라고 합니다. 오브젝트. 예를 들면 자동차. 그러면 자동차에는 여러 가지 많은 기억 장치들과 여러 가지 다룰 대상들이 있죠. 그 다음에 그것들에 관해서 여러 가지 움직일 수 있는 연산들이 있습니다. 핸들을 돌린다든지 아니면 바퀴를 돌린다든지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덩어리로 묶여서 객체라고 하고요. 그런 객체들이 일반화된 거를 이제 그 공통된 성격들을 뽑아서 만든 것을 클래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가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의 자동차들을 객체라고 하고요. 그 자동차의 대표적인 특성들을 뽑아 있는 그 자동차 일반적인 특성을 클래스라고 합니다. 상속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객체를 구분하다 보면은 상위의 개념에서 하위의 개념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생기죠. 그럼 아버지의 여러 가지 데이터라든지 연산들을 아들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물려받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상속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개념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이 객체 지향형. 사용자는 이 객체에 많은 신경을 써야 되고요. 객체를 잘 정의하고 객체 안에 있는 데이터하고 연산도 잘 정의를 하고 상속 관계도 잘 정의하는 걸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객체가 상하 계층에서 서로 링크되도록 되어 있다. 상속 개념을 가지고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되풀이에 사용한다는 이야기는 한번 정의하고 사용했던 그런 객체들을 이제 그런 클래스나 객체들을
다른 데서도 다시 재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한번 작성한 것들을 다시 프로그램하지 않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리고 이제 공유도 되죠. 다른 프로그램들에게 제공해서 다른 사람이 직접 작성하지 않고 내가 작성한 거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 이 객체 지향에서는 가능해집니다. 자, 객체 지향의 언어 가운데서는 원래 이제 스몰톡이라는 것이 거의 객체 지향의 쇼시처럼 되어 있고요. 그 뒤에 이제 C++, 자바 이런 언어들이 이제 나왔습니다. 자, 고수준 언어 가운데서 이제 4GL 4세대 언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이 4세대 언어에 대해서는 사람들 가운데 약간 이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도 하고 반대하는 분도 계시긴 하는데, 자, 일반적으로 이제 1, 2, 3세대 언어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4세대 언어가 나오는데, 크게 이제 두 가지를 뽑습니다. 프로덕션 지향 언어. 프로덕션이라는 것은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는 건데 좀 덩치가 큰 그런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작은 게 아니고요. 그래서 대개는 이제 여기 참여하는 사람들도 대개 컴퓨터 프로그래밍 전문가들, 그리고 여기서 이용하는 컴퓨터도 되게 대형 컴퓨터, 뭐 대형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나의 큰 프로덕션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작은 프로그램하고는 좀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고 여러 가지 편의도 많이 제공을 하겠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도 이걸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들도 기본적으로 다 제공을 하고 있는 4세대 언어가 이 프로덕션 지향 언어입니다. 여기 ADR의 아이디어라든지 소프트웨어 에이지의 뭐 내추럴2, 그다음에 싱콤의 만티스 이런 부분들이 다 프로덕션 지향 언어의 예로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사용자 지향 언어입니다. 이 프로덕션은 이제 만들어내는 프로그램을 관점을 두고 만들었다고 하면은 여기는 이제 사용자를 위해서 설계된 언어다. 그래서 최종 사용자를 위해서 설계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사용자들이 어떤 정보를 얻어내고 정보를 만드는 데 편의하도록 사용자 편의를 중심으로 만든 언어가 또 이 사용자 지향 언어의 4GL입니다. 예를 들면 매스메티컬 프로덕션 그룹의 람디스 2라든지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 빌더스의 포커스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자 지향 언어고요. 이 프로덕션 지향 언어와 사용자 지향 언어는 대개는 전문가들 큰 프로그램, 그다음에 이전에 사람들이 엄두내기 힘들었던 그런 대규모의 프로젝트를 주로 손쉽게 또 효과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제시한 언어들을 보통 4GL, 4세대 언어 또는 초고수준 언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